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죠, 중간고사 대비하는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항상 얘기하지만 고2 2학기 같은 경우는 독서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대부분의 학교가 사실 독서라고 하는 과목은 교과서가 있어도 교과서를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솔직히 뭐 정말 세 지문 쓰면 정말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대부분 학교가 뭐 한두 지문 뭐 요렇게만 해가지고 막 정말 많이 써요. 한 네 지문 요 정도만 쓰고, 이제 대부분은 기출 모의고사 해가지고 문제를 좀 많이 내긴 해요. 물론 아주 특이하게 교과서만 내는 학교도 있기는 한데, 특히 그 동탄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학교가 굳이 따지면 뭐 이산, 이솔 이런 학교들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우리가 2학기 내신 대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독서 지문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가, 이런 관련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번에 과제에서 이 부분 문제는 다 맞았다고 했으니까, 그치? 지문 위주로 우리가 시간도 없으니 빠듯하니까 빨리빨리 그 분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뭐도 합시다. 자, 우리가 물론 모든 걸 다 그 분석하는 능력은 필요해요. 실제로 뭐 보기 그 선지 같은 거에서 조금씩이라도 사실상 내용들이 다 나오기는 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해를 해 놓으면은 기본적인 거는 조금만 찾으면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리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굵직한 거 위주로, 그래야 나중에 내신 공부할 때 특히나 뭐 암기라도 해야 될 때 조금 부담이 덜 할 테니까 그런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준비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들 합시다. 자, 첫 번째 질문.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및 부당한 광고의 규제, 바로 사회문화, 그 중에서도 경제 혹은 법 관련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제 관련 법률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뭐도 합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 그러면 이렇게 거래와 관련된 것을 주관하는 부처가 어디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거죠. 자,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로 뭐다?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이런 법을 시행하는 하나의, 그렇죠, 목적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그러면 규제의 대상이 바로 뭐다?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 그리고 부당한 광고, 요 두 가지가 바로 뭐다? 규제의 대상이 되는 거 첫 번째랑 두 번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사실 솔직하게 이렇게 딱 제시를 하잖아요. 특히 첫 문단에서. 그치? 그러면 이 다음 문단에서부터는 바로 뭐다? 요 두 가지를 어떻게 그러면 규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 흐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도 이런 걸 봐두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글의 이해도에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대학교 가면 이런 얘기 들어. 그 조금 막 뛰어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리포트나 이런 거 논문 같은 거 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심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양을 받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한 학부에 있는 학생한테 리포트만 받아도 기본적으로 학부생이 보통 뭐 작게는 7, 80명에서 많게는 한 200명씩 되거든요. 걔네들 걸 다 검사해야 되니까 일이 힘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해. 교수님들이 제일 앞부분에 머릿말하고 결론만 보고 그냥 넘기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 하거든요. 알겠죠? 근데 그게 잘못된 방법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글은 머릿말과 결론만 보게 되면은 전체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걸 봤는데 전체 내용을 모른다? 그 글은 잘못 쓰여진 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는 머릿말과 결론에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당연히 몸통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머릿말과 본문은 지금까지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 거고,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 그리고 내가 처음에는 가이드의 역할,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내가 판단한 게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일종의 확인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요것과 요거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내용 설명에서도 바로 뭐다? 공정거래법은 아까 첫 번째 거,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고,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실제로 글들은 이렇게 잘 쓰여진 글들을 항상 제시해주면 그 순서대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도 역시 공정거래법부터 먼저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공정거래법은 그렇죠. 바로 뭐다?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렇죠. 자,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대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칙적이라는 말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뭐 문법 같은 거 할 때 한 번쯤 봤을 거야. 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표현수를 많이 봤잖아. 그렇지? 우리 국어에서 원칙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뭐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예외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유형의 글을 판단할 때 어떤 게 처벌 대상이고 어떤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고 하는 건 뭐냐? 그렇죠? 바로 뭐다? 사업자가 상품,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제공하도록 그 밖에 구속적인 조건을 붙여서 거래하는 행위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다음 사람이 물건을 판매하게 할 때 그 가격을 강제하게 만드는 것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이 포함된다. 즉 다시 팔 때 얼마를 받고 팔아라 하는 것도 금지. 그렇죠? 최대 얼마까지만 받고 팔아라 하는 것도 금지. 그렇죠? 최소 얼마 이상은 받아야 된다 하는 것도 금지. 알겠습니까? 기준 가격이 어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금지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장사가 잘 되면은 내가 싸게 팔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내가 뭐 인건비가 이런 게 모자라면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판매하는 사람, 소매자들한테도 판매 자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금지를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지고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우리 과자 봉지에 쓰여 있는 권장 소비자 가격 이런 거는 사실 강제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마트 같은 데 가면은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판매를 하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법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바로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게 바로 공정 거래법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단 첫 번째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무엇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죠? 바로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바로 재판매 유지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뭐다? 사업자가 상품 용역을 거래할 때 그렇죠? 자, 상대방 사업자 또는 사업자나 그렇죠?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그 가격대로 판매 제공을 강제하거나 그죠? 그 밖의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를 하는 행위를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다라고 했었고, 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종류가 어떤 게 있다? 바로 재판매 가격, 그 다음에 최고 가격, 그 다음에 최저 가격, 그렇죠? 그 다음에 기준 가격 등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경우, 그렇지? 권장 소비자 가격도 뭐가 있는 경우, 그렇죠? 강제성이 있는 경우, 그렇죠? 해당이 된다. 재판매 가격 유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 다 했어? 네.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글씨를 굉장히 빨리 쓰는구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문단을 보도록 합시다. 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그렇죠? 그 다음에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자, 그러면 이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바로 이 행위의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바로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사업자들이 서로 가격을 가지고 싸워야 또 소비자에게 이익이잖아. 더 싸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매 가격을 유지를 시켜버리면은 서로 간에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결국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뭐다? 유통조직의 효율성도 저하를 시킨다는 거죠. 그죠? 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처벌 방식은 바로 뭐다? 형사처벌은 그래도 받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얘는 예외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서점 가면은 약간 좀 이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솔직히 서점은 어딜 가나 책값이 똑같아요. 결국은 마이너스 10%.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빼주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 출판물 저작권법에 때문에, 알겠지? 그 출판된 그 저작물은 최대 10%까지만 무조건 할인을 해주도록 돼 있어. 그 이상 할인을 못하게 돼 있어. 아예 법으로 막아놨어. 참 희한한 법이지, 그렇지?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하도 야, 나 때는 말이야 하면은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런 규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때 당시에 그 소설책 한 권이 이제 권장 소비자 가격이 6,000원, 뭐 7,000원 요 정도 가격이었는데 실제 이제 뭐 물론 선생님이 이제 태어나고 자란 곳이 부산이니까 부산에 보면은 그 보수동 책방 골목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책방들이 쫙 모여 있거든요. 중고서적도 많이 팔고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 가면은 이제 보통 새 책도 한 20%씩 할인을 해줬어. 그래서 6,000원짜리는 한 4,800원 주고 사고. 그때 당시에,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예 그런 게 불가능해요. 요즘 15,000원짜리 책을 사면은 무조건 10% 안에서만. 그래서 아무리 싸게 사도 13,500원 이하로는 절대 못 사요. 그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격 제한하는 거는 예외가, 출판된 저작물은 예외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그렇죠?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이 된다는 거죠. 다만 이 경우는 어떻게? 사업자가 그 이유를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재판매 유지 행위 세 번째. 그쵸? 자, 재판매 그 가격 유지 행위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게 있다? 첫 번째로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유통조직의 효율성도 저하를 시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예외적으로 어떻게? 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허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다? 출판된 저작물의 경우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허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지? 그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뭐가 큰 경우?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단 이 경우는 바로 뭐다? 사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갔네. 다섯 번째. 자,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은 어떻게 하느냐? 그죠? 처벌은 아까 얘기했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치? 단 뭐다? 그쵸? 바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행위들 같은 경우는 뭐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요. 알겠습니까? 형사법을 어긴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형사법으로 지정을 해버리면은 사회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형사법으로 처벌을 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큰 문제가 됐었던 뭐 여수 백금 식당 사태라는 이런 거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시청에서나 구청에서는 어떻게 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뭐 위생점검 한다, 뭐 한다 이러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왜 형사처벌 불가능한 거냐? 구두로 하는 시정명령이나 이런 거밖에 불가능한 게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들이 이제 그 부당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를 금지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왜 이렇게 또 괴로워하는 표정이지? 자, 보자. 그 다음 표시광고법은, 자, 이제는 표시광고법을 광고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는 겁니다. 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금지라고 돼 있지. 이 차이가 뭐다? 얘는 예외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자, 핵심은 이거죠.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 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는 어떻게 한다? 바로 금지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바로 뭐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앞에서 얘기했었던 바로 뭡니까? 그 공정거래법에서 그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랑은 다르게 얘는 뭐가 가능하다?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거는 차이점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추천 보증과 이용 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뭡니까? 제가 직접 써보니 뭐 너무 좋았어요 해서 막 후기를 이용한 광고들 많잖아. 그치? 근데 이것 때문에 부당 광고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 보증 광고 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자, 추천 보증은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품의 상품 요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 사용을 권장하는 게 바로 추천 보증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 보증을 할 때는 어떻게? 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추천 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지만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죠? 알바 써서 댓글 알바 쓰고 해서 하는 거는 제재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 보증을 할 때에는 그 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는 거야. 전문가가 할 때도 실제로 그 과학적인 연구 논문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추천해야지 그냥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게 우리 몸에 좋아요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자, 거기다가 추천 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 보증을 한 사람이 바로 뭐다?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은 아니고 벌써 몇 년 됐는데 유튜브가 한참 시끄러운데 논란이 있었죠. 바로 뒷광고 논란. 그치? 그게 바로 요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마치 뭐 맛집 유튜버가 전문적으로 그냥 뭐 우연히 찾아낸 맛집인 것처럼 소개하는데 실제로 가게에서 돈을 주고 한 거는 이건 광고란 말이야. 그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고 이게 형사처벌이 가능한 이유는 기만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을 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부당한 광고 금지. 이거는 바로 표시광고법으로 제한을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표시광고법에 따르면은 자, 첫 번째 먼저 개념은 자, 소비자를 속이거나 그렇죠? 오인하게 할 부당한 광고는 금지한다. 이 경우는 그렇죠? 예외가 없다. 그치? 소비자를 꼭 속여야 될 이유가 있는 경우는 세상에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같은 경우 자, 여기서 해당하는 거는 바로 뭐다? 사실과 다르거나 그다음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림, 과장 광고, 과장 거짓 광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시키는, 그렇죠. 기만 광고는 금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처벌은, 그렇죠, 바로 시정명령, 그다음 과징금 부과, 이런 점들은 앞에 있었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공통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예외적 차이점으로 바로 뭐다?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표시광고법에 따라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추천, 보증을 이용한 광고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추천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 이 개념은 그렇죠, 바로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이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해당 상품 용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 사용을 권장하는 광고가 바로 추천 보증을 이용한 광고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추천 보증을 이용한 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조건은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바로 경험적 사실이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실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뭐다? 그렇죠? 오, 불이 왜 켜져? 아이씨. 자, 보다 합시다. 그래서 추천 보증할 때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그쵸? 바로 내용이 바로 이꼴 경험한 사실에 부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로 뭐다? 전문적인 근거를 할 때는 어떻게? 전문적인 판단은 이걸 바로 뭐다?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어머니들이 이제 아침에 뭐 아버지 회사 보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이제 아침 프로들을 본단 말이에요. 뭐 아침마당이라는 거를.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런 성분이 이번에 발견됐는데 너무 좋아요 막 얘기를 해. 근데 갑자기 그 프로가 딱 끝나자마자 그것을 이용한 제품이 광고가 딱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치. 이런 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이런 것들 그때 한참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바로 뭐다? 그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경우
이를 반드시 그렇죠. 그렇죠.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에 이제 뭡니까 유료 광고 포함 이런 마크를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지? 그래가지고 소비자가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를 마련해 두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에 두 심사 지침에는, 그치? 이용 후기 이 지침에서 말하는 이용 후기 광고랑 자,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 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게 최근에는 굉장히 가장 많은 형태죠. 그렇죠? 그래서 이용 후기 광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후기를 활용해서 광고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 광고 이용 후기는 광고를 적극 활용한다는 거야. 근데 반면에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 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 광고가 될 수 있다. 즉 자기한테 불리한 이용 후기라고 해서 비공개하거나 삭제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 후기의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이때 이용 후기가 그렇죠? 이용 후기의 게시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데 이 경우는 바로 뭐다? 이용 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요거 지워도 되죠? 네. 바로 이제 네 번째. 추천 보증 다음에 그 다음에 제시한 광고가 바로 뭐다? 이용 후기 광고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용 후기 광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소비자의 상품 이용 후기를 활용한 광고라는 거죠. 요즘 이런 광고가 제일 많지, 그렇지? 특히 인터넷상에 많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 바로 뭐다? 그렇죠. 긍정적인 것을 활용하는데 바로 뭐다? 불리한 이용 후기를 후기 비공개 또는 삭제를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렇죠? 바로 뭐다? 이용 후기 게시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의 경우는 그렇죠? 자, 이때 이용 후기가 객관적 경험이 맞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사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 인정이 된다면은 이때는 어떻다? 명예훼손이 그렇죠? 아니다 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 되게 괴로워하는 표정인데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회에서 그렇지 여러 가지 광고나 그 다음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같은 이런 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바로 이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즘 트렌드가 이제 사실 뭐 SNS나 이런 걸 이용한 광고들이 많은데 거기 보면 허위 과장 광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지문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요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런 내용, 우리가 지금 분석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이제 중요한 거죠. 그쵸?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A 상품 제조 사업자인 갑은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특정 판매 가격을 지정해 거래했다는 겁니다. 그쵸? 거래 상대방에게 특정 판매 가격을 지정해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쵸? 즉, 바로 뭐다? 이것은 바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갑은 자, 회사 홈페이지에 A 상품에 대한 이용 후기가 다수 게시되었다. 갑은 그중 A 상품의 품질 불량을 문제 삼은 이용 후기 200개를 삭제하고, 그쵸? 그 다음, 그쵸? 삭제했다는 거, 그치? 이거는 바로 뭐다? 바로 이용 후기를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삭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부당 광고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박땡땡 교수팀이 A 상품을 추천 보증한 광고를 게시했다. 자, 여기서는 전문가의 이제 그 뭡니까? 추천 보증을 한 광고를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뭐다? 주의할 점이 바로 해당 분야의 지식과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반을 두고 광고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광고 대행사 직원 을은 A 상품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후기를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소비자 병은 A 상품을 사용하며 발견한 하자를 찍은 사진과 품질이 불량하다는 글을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갑은 병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며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합리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 길만 보면 갑의 회사는 참 쓰레기죠. 그렇죠?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법들을 어겼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지문을 적용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지문으로 보도록 합시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한계 준비됐습니까?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사람들의 뭐 인식이라든지 그런 유행처럼 이제 사실 많이 쓰이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작년에. 그지? 그래서 그 지문에, 독서 지문에도 이런 게 이제 같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잠깐만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은, 그렇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어떻게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을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소한 용어니까 정의 같은 거 잘 알아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블록체인이라고 하고, 저 블록의 집합을 뭐라고 한다? 블록체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그쵸, 뭐라고 한다? 노드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새로 생성된 블록은 노드들의 전파가 된다. 노드들은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증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 정해진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뭐다? 블록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그 다음 동일한 내용의 그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검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검증이 끝나면 어떻게? 끝난 블록을 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 정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승인이 완료된 블록은 블록체인에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 블록체인은 다시 노드들에게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는 작업 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됩니까? 오, 진짜? 어떤 내용입니까? 뭐라 해야지?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데이터 단위를 블록으로 카테고리를 묶어서 이렇게 쌓아서 연결해둔 거를 블록체인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렇게 넣어서 저장해두는 걸 해두는 곳을 노드 그렇게 해서 얘네 데이터 단위를 저장을 해놓는 비슷하긴 해요. 약간은 좀 지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자,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4대의 컴퓨터가 하나의 블록을 이룬다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이 컴퓨터들에게 이제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A라고 하고, 이 A라는 자료에는 A, B, C의 3개의 자료가 저장되어 있다고 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1번 컴퓨터, 2번 컴퓨터, 3번 컴퓨터, 4번 컴퓨터가 하나의 체인을 형성할 때 우리는 이 하나의 블록을 형성할 때 요거를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고, 알겠죠? 그리고 여기 1, 2, 3, 4 컴퓨터가 다 노드들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1, 2, 3, 4 컴퓨터는 전부 다 A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하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데이터의 변조의 예방에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가집니다. 보안에. 네, 왜? 하나가 바뀌어버리면은 다른 것과 비교해가지고 얘가 변형되면 그대로 잘라버리거든요. 얘를 일단은. 그리고 자르고 난 다음에 이 변경 내용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검증하고 그걸 통과해야 다시 블록으로 합쳐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내용을 뭐다?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하는 그런 요소로서 블록체인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제 B라는 블록체인이 있다고 봅시다. 자, 이 B라는 블록체인에도 역시 D, E, F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 5, 6, 7, 8 그렇죠. 여기도 역시 똑같이 B의 자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블록체인들이 검증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한 블록체인 안에 있는 내용이 뭐다? 서로 상충하는 내용이 없는지. 만약에 여기에 A가 있는데, 그렇지? A에 A, B, C가 있는데 이것과 상충하는 갑자기 여기에 A, B, K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죠? 이러면은 블록체인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럼 얘는 잘라버려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블록 안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바로 옆에 있는 B 블록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야. 알겠지? 비교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뭡니까? A라는 내용이 여기에 만약에 A라고 하고 같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왜? 다 보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블록에 뭐다? 동일한 내용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지도 역시 마찬가지 검증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A와 B의 블록을 하나로 합치는 블록체인을 하나로 합치려고 했을 때 이 B 블록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똑같은 방식으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검증을 다 통과하면은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뭡니까? 그걸 승인 과정을 통과하면은 얘네를 하나의 블록으로 합체시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요 문단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블록체인. 그렇죠. 자, 첫 번째 개념부터 살펴보면, 그렇죠?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묶어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더해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그죠? 자, 이때 블록체인은 바로 뭐다?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나타내고, 노드는 바로 뭐다?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서 이제 검증은 무엇을 검증한다? 바로 자,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의 내용과 그쵸? 상충하는지 혹은 중복하는지를 그쵸? 여부를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증이 끝나면은 뭐가 된다? 승인을 하게 되는데, 그치? 이 승인 과정에는 바로 뭐가 한다? 그쵸? 바로 모든 노드들이 참여를 하고, 이때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승인이 끝나면 연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승인 과정은 통과를 하게 되면은 새 블록을 기존 블록체인에 연결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연결된 내용은 다시 어떻게? 블록체인은 들은 노드들의 저장이 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로 뭐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단으로 갑시다. 자,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바로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형과 그쵸? 그 다음에 비공개형으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비공개형은 바로 뭐다? 공개형과는 달리 뭐다? 노드 수에 제한을 둔다는 거죠. 그러면 공개형은 노드 수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공개형에 비해서 바로 뭐다? 합의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르다. 그 말은 공개형에 비해 비공개형의 성능이 어떻다? 그치, 성능이 좋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비공개형은 승인 과정에 걸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능이 높다. 이건 친절하게 이렇게 정리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원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이런 정리 내용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자, 블록체인의 성능은 저 뭘로 본다? 바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 양 퍼 뭐다? 단위 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뭡니까? 블록체인은 공개형과 비공개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설명에서는 비공개형은 노드 수에 제한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개형은 바로 뭐다? 노드 수 제한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비공개형은 바로 뭐다? 합의 알고리즘 속도가 빠르다고 했죠. 그러면 반면에 공개형은 합의 알고리즘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성능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죠, 바로 공개형이 비공개형보다 성능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계속 봅시다. 자,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고 하는데, 색깔 좀 바꿔서 할게요. 분필 하나 가져와야 되겠어. 자,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결성은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자, 특정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데이터가 변경되면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은 블록체인 간의 연결이 끊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데이터가 변경이 되는 경우, 그치? 변경이 되면은 변경된 블록과 이후의 블록들은 연결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끊어진 모든 블록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바로 뭐다?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결 복구가 어렵다는 거죠. 즉,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블록체인의 데이터는 무결성이 높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바로 뭐다? 블록체인과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블록체인 데이터의 무결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단, 무단 변경과 달리 바로 뭐다? 일부 데이터가 지워지는 것은 바로 뭐다? 얘는 복원할 때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왜?
일부가 지워졌으면 그냥 이걸 덮어 쓰면 되니까 옆에 다른 노드들과 갖고 와서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하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럼 이거 좀 지워도 되겠지? 자, 그럼 여기 이 문단에서는 바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그렇죠? 자,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바로 무결성. 저 무결성은 바로 뭐다?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렵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블록체인 경우에는 바로 뭐다? 자, 일부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은 어떻게? 그렇죠? 변경된 블록과 이후 블록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다시 승인 과정을 통과해야 재연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첫 번째 장점이 바로 무결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뭐다? 지워진 데이터 복구가 용이하다 라는 게 두 번째 장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지워졌을 때는 어떻게? 자, 이때는 단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그렇지. 이때는 승인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요런 점은 데이터가 지워졌을 때랑 변경됐을 때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변경됐을 때는 아예 끊어버리고 이 변경된 게 뭡니까?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재검증한 다음에 다시 연결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반면에 지워진 경우는 그냥 지워지기만 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예 연결도 끊지 않고 그냥 다른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대로 똑같이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 경우는 승인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다른 노드의 내용을 저장하는 게 가능하니까 복원이 용이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해야 될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해야 될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다? 보안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보안성은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서로 다른 블록에 또는 단일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는 성질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승인 과정을 할 때 그 뭡니까? 승인하는 요소 중에 한 두 가지가 바로 뭐죠? 첫 번째는 여기 블록에 있는 내용과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이 서로 상충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우리 도준이가 A라고 하는 블록체인에는 도준이의 재산이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B라는 블록에는 1억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내용이 서로 상충하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바로 뭐다? 이 데이터가 중복으로 있으면은 이 블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또 데이터가 또 이 중복으로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걸 다 검증을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을 고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안성은 낮아진다. 그렇죠? 바로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를 하게 되면 보안성은 낮아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노드가 제한되면 제한되어 있을수록 바꾸기가 편해질 거. 줄어들 수 있어. 만약에 여러분이 그 해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딱 정해져가지고 50대만 한 번에 싹 바꾸면 돼. 그러면 차라리 좀 쉬울 수 있어. 왜? 50명이 한 번에 작업하면 되니까. 알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무제한으로 늘어나. 100대, 200대 늘어나. 그럼 100명, 200명 사람도 무제한으로 늘어나야 되니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노드 수가 작을수록 보안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탈중앙성. 자, 이건 바로 뭐냐? 승인 과정에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하고 특정 노드가 승인 과정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성질이라는 거죠. 실제로 인간 사회는 2대8의 법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100명의 사람이 있어도 그 중에 20%가 그 100명을 이끌어간다는 게 2대8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 2대8의 법칙은 또 그 20명 안에서도 적용이 돼요. 알겠어요? 그럼 그 20명도 결국은 2대8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래서 결국 계속 가다 보면 한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 사회가 독재랑 비슷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컴퓨터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한 컴퓨터 노드가 주도해가지고 얘 입력해줘야 돼. 아, 쟤는 마음에 안 들어. 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바로 뭐다? 승인 과정에 모든 노드가 똑같이 뭡니까? 참여해가지고 승인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도 바로 뭐다? 노드 수가 감소하면은 탈중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확장성은 바로 뭐다? 블록체인 기술이 목표라는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할 만큼 성능이 높고 노드 수가 증가해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는 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저하되므로 확장성이 높다는 것은 노드 수가 증가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이고자 할 때 노드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노드 수를 제한하는 게 아까 비공개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노드 수를 제한하면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블록체인의 기술은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규모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바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블록체인 기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7번째. 그쵸? 바로 뭐다? 블록체인에 고려해야 할 특성. 첫 번째는 바로 보안성. 그쵸? 자, 보안성은 바로 뭐다? 데이터의 무단 변경의 어려움 플러스 바로 뭐다? 그쵸? 동일한 데이터의 그쵸? 이중 포함이 어렵다는 성질이 보안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보안성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승인 과정의 시간이 줄어들거나 혹은 노드 수가 줄어들면은 바로 뭐다? 바로 보안성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앞부분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뭐다? 보안성의 경우 그렇죠? 바로 비공개형이 뭐보다? 공개형보다는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탈중앙성. 탈중앙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승인 과정에 모든 노드가 참여를 하고 여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특정 노드가 승인 과정을 주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탈중앙성은 바로 뭐다?
노드 수가 줄어들면은 어떻게 된다? 탈중앙성도 그렇죠.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탈중앙성의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비공개형이 공개형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확장성. 그렇죠?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목표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할 만큼 성능이 높아야 하고,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노드 수가 증가해도 어떻다? 그렇지? 서비스 유지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 확장성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노드 수가 증가하면은 어떻게 된다? 성능이 저하되게 되고, 그렇죠? 저하되게 되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확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확장성이 높다는 것은 이꼴 바로 뭐다? 성능 저하가 거의 없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확장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뭐다? 비공개형이 공개형보다는 확장성이 좋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뭐야?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잡아야 되는 세 마리 토끼인데 요것이 양립하기가 사실 조금 굉장히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점이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역시 문제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면 노드 수가 10개로 고정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A 업체. 그럼 A 업체는 공개형이야, 비공개형이야? 공개. 10개인데? 제한되어 있는데? 그치. 노드 수가 제한이 되어 있으면 비공개형이라고 했잖아. 그치?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전에 사용하던 작업 증명 대신 속도가 더 빠른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해 유통 분야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초과 달성했다. 한편 B업체는 최근 A업체보다 데이터의 위조 불가능성을 향상시킨, 즉 보안성을 향상시킨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노드 수에 제한이 없지만 그 말은 공개형이다, 비공개형이다? 공개형이라는 거지. 그치? 근데 현재는 200개의 노드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승인 과정엔 여전히 작업 증명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공개형과 비공개형으로 역시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A 업체 것이 바로 뭡니까? 확장성은 좋을지 몰라도 뭐다? 보안성이나 탈중앙성은 B 업체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거는 역시 반대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도준이가 졸지 않을 내용이 나왔네요. 그렇죠? 자, 과정의 영화 이론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네. 잠깐만. 이거를 요거 하나 가지고 와야겠다. 분필을 쓰면 이게 싫어. 분필 하나만 가지고 올게요.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바쟁의 영화 이론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도준이가 좋아하는 영화. 어쩌다 영화를 좋아하게 됐어? 옛날부터 영화 보는 시간이 재밌었어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바쟁의 영화 이론. 자, 리얼리즘 영화 이론과 앙드레 바쟁에 따르면, 자, 그럼 앙드레 바쟁은 바로 뭐다? 리얼리즘 영화 이론가라는 거죠. 리얼리즘이 뭡니까? 현실적. 그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 문학 사조를 리얼리즘이라고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앙드레 바쟁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얼리즘이라는 영화를, 리얼리즘이 좋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뭐다? 영화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창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것처럼 바로 뭐다? 관객은 영화를 통해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게 앙드레 바쟁의 주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가 담아내고자 하는 현실은 물리적 시공간이 분할되지 않는 하나의 총체로, 그 의미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미결정의 상태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느껴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영화는 그 만드는 사람의 의도나 이런 걸 반영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쟁은 영화가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과 미결정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바쟁의 영화 이론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바로 리얼리즘 영화 이론가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따르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꼴 바로 뭐다? 그렇죠?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객은 바로 뭐다? 관객은 영화를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랬을 때 이제 바로 뭐다? 그렇죠? 그렇죠. 바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앙드레 바쟁에게 있어서 영화는 바로 뭐다? 현실의 시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총체이자 그 다음 플러스 바로 뭐다? 의미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미결정의 상태여야 좋은 영화다 라고 봤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바쟁은 영화 감독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분류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쟁에 따르면 영화 감독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있고 현실을 믿는 감독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영화의 형식을 중시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바로 뭐다? 영화의 형식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 주력한다. 자, 앞에서 바쟁이 주장한 거에 따르면 영화 속에는 의미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바쟁에 있어서 좋은 평을 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몽타주의 대가인 에이젠스테인이 대표적이다. 몽타주는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관객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이게 한다. 그쵸? 또한 짧은 숏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해서 영화가 재현한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몽타주가 뭔지 알죠? 영화 기법 중에. 그치? 그래서 전체를 한 번에 쭉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장면을 붙여가지고 전체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몽타주 기법이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 몽타주 기법을 이용하면은 기존의 이미지를 박살을 낼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걸 일부러 의도해가지고 감독들이 이런 걸 사용하는데 바쟁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게 좋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쟁은 몽타주가 현실의 연속성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감독의 의도에 따라 관객이 현실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연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바쟁에 있어서 이제 바로 뭐다? 감독의 종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바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바로 뭐다? 영화의 형식을 이렇게 하지 말자. 영화의 형식을 중시하고, 그렇죠? 그 다음 다양한 영화적 기법을 사용해서, 그렇죠? 현실을 변형하고, 그렇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이러한 감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몽타주 라고 하는 기법인데, 이거는 바로 뭐다? 그렇죠? 몽타주는 이에 대해서 바쟁이 바로 뭐다? 현실의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뭐다? 감독의 의도가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현실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할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쟁은 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다음 봅시다. 바쟁은 대신에 바로 뭐다?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했다는 거죠. 바쟁이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죠. 그렇죠? 자, 이 사람 뭔지 봅시다. 이들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달리 바로 뭐다? 영화의 내용, 즉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로 뭐다? 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딥 포커스와 롱 테이크는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영화적 기법이다. 딥 포커스는 근경에서 원경까지 숏 전체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추어 촬영하는 기법. 그러니까 점점 뭡니까? 가까이 찍었던 게 점점 그대로 끊는 거 없이 멀어지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그 옛날에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소설 순환이대 보면 마지막 장면이 업고 가는데 뒤에서 멀리서 이제 보는 장면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딥 포커스 기법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다. 롱테이크는 하나의 숏이 1, 2분 이상 끊김없이 길게 진행되도록 촬영하는 기법이다. 대표적인 게 올드보이 사용된 기법이죠. 영화 속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과 관객의 영화 체험 시간이 일치하여 현실을 마주하는 듯한 효과를 낳는다. 바쟁에 따르면 딥 포커스와 롱테이크를 혼용하여 연출한 장면은 관객이 그 장면에 담긴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응시하면서 화면 속 공간 전체와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그러면 현실을 믿는 감독. 근데 요거는 사이에 대조 표시를 해야 되겠지. 그치? 바로 두 번째가 현실을 믿는 감독이죠. 아직 일찍 일어났는데 적응이 안 된가 봐. 졸린 표정인데. 그죠? 자, 그래서 현실을 믿는 감독은 첫 번째 바로 뭐다? 그쵸? 바로 영화의 내용. 즉, 이꼴 현실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이 감독들은 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대표적인 게 딥 포커스, 그 다음에 롱 테이크,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바쟁은 뭐라고 했다? 그쵸? 그쵸? 바로 관객이 대상을 자율적으로 응시를 할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화면 속 공간과 그쵸? 사건 전개를 지켜볼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바쟁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쟁은 현실의 공간에서 자연광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배우로 쓰는 등 다큐멘터리처럼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연출 방식에 찬사를 보냈다. 그래서 바로 바쟁은 이렇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긍정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한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영화보다는 뭐다? 열린 결말을 통해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화를 선호했다는 거죠. 이러한 영화가 미결정 상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리얼리즘 영화 그 이론가였던 앙드레 바쟁의 그런 영화에 대한 인식을 소개하는 글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죠. 바로 뭐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 보도록 합시다. 자,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그쵸? 바로 뭐다?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바로 뭐다? 그렇지. 상상적인 것이고 환영이라는 거야. 바쟁은 뭐라 그랬어? 영화가 바로 현실을 보여준다고 했잖아. 그렇지? 바로 첫 문장부터 앞에 글과 뒤에 글이 서로 어떻게 되고 있다? 상반이 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화와 관객의 심리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와 관객 사이에 발생하는 동일시 현상에 주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앙드레 바쟁이 느낀 게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는 이거를 이제 허구로 보고 이거에 주목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이런 동일시 현상은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현상 자체가 이미 뭐다?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한다는 거야. 근데 아까 앞에서 뭡니까? 앙드레 바쟁은 가능하면 영화적 기법이나 장치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은 영화가 좋다고 했는데 오히려 바쟁이 느끼는 현실감이라고 하는 거는 영화 장치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때 영화 장치는 카메라, 영화의 서사, 영화관의 환경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가장 대표적인 동일시 현상은 관객이 영화의 등장인물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런 동일시는 극영화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발생을 한다.
그쵸. 과쟁의 내용을 완전히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관객이 보고 있는 인물과 사물은 영화가 사용되는 그 시간과 장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인물과 사물의 부재를 채우는 역할은 바로 뭐다? 관객의 몫이라는 거죠. 관객은 상상적 작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렇죠. 통해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허구적 세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없앤다는 겁니다. 알겠어? 즉 바로 뭐다? 바쟁이 주장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거라는 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화가 보여주는 그렇죠. 다 없애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 영화는 일종의 몽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이런 것에 대한 그 철학적 논의는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알겠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자, 우리가 신문기사, 뉴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신문기사, 뉴스를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주관적으로 생각합니까? 그치. 일반적으로는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사건을 전달해 주는 게 뉴스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신문사에서 나오는지 어떤 나라에서 나오는지에 따라 내용이 천차만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 이제 2001년에 그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죠? 9.11 테러가 있었을 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뭐 이건 명백한 테러 행위다. 수천 명을 향해서 굉장히 뭐 목숨을 앗아간 굉장히 나쁜 범죄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뭐 이슬람권 국가에 나오는 뭐 신문, 뉴스, 알자지라 뉴스나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성전이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사실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뉴스나 이런 것도 과연 객관적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걸 정신분석학적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조건 주관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글은 어떻게 누가 쓰는 간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흔히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똑하다.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또 클레버도 있잖아. 이 세 개 단어가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압니까? 몰라요? 자, 이 세 개 단어는 사실상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네, 사용에서도 다르고 실제 의미하는 바도 조금씩 달라요.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보통 스마트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약간 그 몸에 밴 듯한 그런 똑똑함. 그죠? 그러니까 약간 똑똑함을 좀 총칭하는 말이에요, 스마트는. 근데 지니어스는 약간 타고난 듯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얘는 본투비 천재다 하는 사람들, 그치? 이런 사람들한테 쓰는 게 지니어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클레버는 얘는 오히려 부정적 의미예요. 영악하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알겠죠? 영악하다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장난을 참 창의력 있게 치는데 뭔가 좀 나쁜 의도가 느껴질 때 영악하다는 말을 쓰는데 사실 클레버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좀 강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똑똑하다라는 말을 사용을 할 때 이 대상에 대해서 그 글을 쓰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선별하게 되는 단어도 그 느낌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하게 쓰더라도 부정적 단어가 많이 사용되면은 읽는 사람도 그 글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고 긍정적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읽는 사람도 그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똑같은 내용으로 쓰더라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휘의 그런 의미 자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상에 객관적인 글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철학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바라는 거죠. 근데 바로 앙드레 바젠과 그런 면에서 정신분석학적으로 바라보니까 완전히 서로 어떻게 돼버려? 배치돼 버리잖아. 그치? 자, 그럼 일단 요거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을 보게 되면은 자, 먼저 이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바로 뭐다? 영화의 현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상상이고 환영이라고 본다는 거죠. 이러한 점은 바로 뭐다? 과쟁과 배치되는 주장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바로 뭐다?
영침 분석학에서 얘기하는 동일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바로 영화와 관객 사이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 동일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을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바로 뭐다? 극영화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잖아. 그치? 예전에 대표적인 게 그 뭐 원앙소리 같은 거 혹은 니만 그 강을 건너지 마 이런 그 영화들 다큐멘터리 영화 그치? 이런 거 보면서 수많은 관객이 울었잖아요. 그쵸? 즉 이러한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동일시 현상은 발생한다라고 봤고 이런 점도 역시 마찬가지 바쟁과 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일시 현상에서 관객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상상적 작업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다? 이꼴 몽상이다. 그죠? 과정이 들으면은 무덤에서 뚫고 나올 이야기죠. 그치?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문단을 보도록 합시다. 자,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시점은 이꼴 바로 뭐다?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왜? 관객은 카메라로 보여주는 것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객은 카메라에 의해 기록된 것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객은 바로 뭐다? 자신이 영화를 보는 시선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시선은 카메라에 의해 이미 규정된 시선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즉 바로 뭐다? 카메라에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미 왜곡된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또한 영화는 자,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에 따라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지지만 그렇죠? 영화는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에 따라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관객은 바로 뭐다? 제작 과정에서 무엇이 배제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관객은 자신이 현실 세계를 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바로 뭐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가들의 주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바쟁이 통탄해야 할 내용들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바로 뭐다? 영화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현실이 아니고 뭐다? 바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주장의 근거가 첫 번째가 바로 뭐다? 관객의 시점은 실상 사실은 바로 뭐다? 카메라의 시점이라는 거죠. 그죠? 즉, 그 말은 바로 뭐다? 그렇죠? 관객은 그치? 자신이 영화를 보는 시선의 주체라 인식을 하는데 바로 뭐다? 사실은 카메라에 의해 그쵸?
규정된 시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는 장면 같은 경우 일부러 더 신나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롤러코스터의 1인치 시점으로 이렇게 막 보여주자는 거지. 그럼 관객은 마치 자신이 진짜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느낌을 받는 거야. 다 환상인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에 따르면 바로 뭐다? 그렇지? 영화는 바로 촬영, 편집과 같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특정한 그렇죠? 의도에 따른 선택과 배제라는 거죠. 그런데 역시 이 경우 뭐다? 관객은 무엇이 선택, 배제되었는지 알 수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객관적이라면 왜 이게 선택됐고 배제됐고도 역시 마찬가지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영화관의 환경은 관객이 영화가 환영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렇지? 요즘 특히 그러죠. 대표적으로 뭐 4D 영화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렇지? 마치 진짜 내가 그 장면에서 막 같이 이제 뭡니까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막 우주선이 꽝 부딪혀 흔들리면 의자가 막 흔들리거나 마치 내가 우주선에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 몰입한 관객은 플라톤이 말한 동물의 비유 속 죄수처럼 스크린에 비친 허구적 세계를 현실이라고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착각한다. 이때 영화는 꿈에 빗대진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가 은폐하고 있는 특정한 이념을 관객이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라는 거야. 실제로 아마 들어봤을 건데 영상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은 예전에 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알겠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영화 같은 경우는 보통 초당 60프레임 정도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지? 24프레임 되고 60프레임도 있고 종류가 다르긴 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24프레임이든 60프레임이든 말 그대로 1초에 이제 24장 혹은 60장의 화면이 그 사진이 지나가는 걸 우리는 보게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의 움직임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예전에 이제 그 24프레임 혹은 60프레임에서 한 프레임을 코카콜라 사진을 집어넣어 놨었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프레임이니까 아무도 그것이 들어가 있는지 몰랐대요. 근데 그 영화 끝나고 코카콜라의 판매율이 엄청나게 올랐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건 이렇게 중간중간에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뭔가 나쁜 의도를 집어넣고 하게 되면은 바로 뭐다? 영화가 나쁜 방향으로 사용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관객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가 환영임을 영화 스스로 그 폭로하는 설정이 담겨있는 대안적인 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관객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종의 그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15분 정도 쉬었다가 11시 반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